자,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원래 삼음보니까, 그지? 이렇게 봐야 돼.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뒤에 있는 나난, 이거는 그냥 후렴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위증질과 태평선대,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조선시대 때 정착을 하면서 궁중음악으로 의 목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후천된 거야. 이해됐니? 나중에 첨가된 흔적이 보이는 게 이제 위증질과 태평선대. 무슨 얘기냐면 고려가요의 가시리에서는 당시의 노래를 불려질 때는 위증질과 태평선대 같은 개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해서 태평성대입니다거든. 당신의 치아 아래에서 당신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태평성대입니다. 봐봐. 갈 겁니까? 갈 겁니까? 버리고 갈 겁니까? 아 존나 태평성대. 말이 안 맞잖아. 그잖아. 내용상 말이 안 맞아서 이게 이제 나중에 후첨가된 흔적이라고 본다면은 요렇게 정리가 된 걸 보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요? 공연. 됐죠? 실제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공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자, 나는은 그걸 빼면 이렇게 봐야 돼요. 가시리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삼음보지. 음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요건 덩어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삼음보야. 알겠죠? 자, 뭐 3~5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혹은 3~3~2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글자 수야.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3~5조, 3~3~2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 3 더하기 2는 5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민요조. 나중에 이제 민요로 계승이 되다 보니까 고려 가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민요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맨날 똑같은 덩어리로 나눠야 되고 글자 수도 거의 변하는 게 없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형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시가 아니에요. 반대말은 자유시야. 자, 내용은 뭐냐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버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연인한테 지금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별의 상황. 처절합니다. 봐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봐서는 여전히 이별의 심화 정도가 되겠네요. 이별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날 보고 어찌 살라 하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내가 그냥 수능 문제나 보기에서 봤던 거를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보기에 있는 거를. 자, 잡아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안이 올까봐 라고 해서 여기 리을세라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가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제 서러운 님 보냅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서러운 거.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주체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러운 당신이에요. 내가 서러운 당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잡으려고 그래. 붙잡으려고 하니까 왜 붙잡아? 나 너랑 이별하고 싶어. 헤어지고 싶어. 이게 서러울 수도 있으니까 라는 뜻에서 당신이 서러움을 느끼는 거야. 나 그냥 이별했으니까 쿨하게 보내줘. 이게 맞는 건데 안 쿨하니까 서러울 수도 있어서 너를 마지막까지도 배려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서러운 거예요. 요 님이 나야. 서러운 나.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이 둘 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핵심이야. 수능. 한국적 정서, 한국적 한이라는 게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정착을 해와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의 문학들을 보면 이거 내가 몇 개 얘기할 게 있어요. 나 잠깐만 봐봐. 우리가 지금은 세계문학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15년도에 교과서가 개정됐는데 15년도 이전, 그러니까 내가 15년도 이전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15년도 이전에는 세계문학이 교과서에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가르치진 않았는데 수능에 가끔 나왔어. 지금은 국어가 완전하게 국문학으로 한정이 되어버려서 교과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모르냐면 한국만 이런 줄 알아요. 한국만 이런 것도 있고 외국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중에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설명하자면 이 부분인데, 봐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화자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별을 순응하는 경우보다는 이별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 다른 여자 만날래, 다른 남자 만날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한국적 정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있다고요. 내 감정이 없어. 나 서러워. 나 서러운 거 맞아. 이별 힘들어. 근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너 먼저 보내줄게. 있다고요. 됐어? 내가 말한 게 뭔지 알겠어? 외국은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외국적 정서라고 하면 조금 더 주체적이다 라고 보여지고, 한국적 정서라고 하면 좀 약간 당하면서도 말 안 하고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훨씬 더 주체적인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이별을 당했어. 근데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편한 대로 해. 난 괜찮아. 봐봐. 이 얘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배려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나 맞다고 보거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이거를 뭐 슬픔의 한, 이별의 정한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한으로까지 연결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그냥 교과서에서 맨날 이렇게 하면 이별의 정한이라고 가르치길래 개념어를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되니? 난 개인적으로는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주체적이고 훨씬 더 많은 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 이해됐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말 맞는지는 난 진짜 요새 의문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서 맨날 가르치고 수능에서 답이 이거잖아. 나도 이렇게 배웠고 수능을 이렇게 풀어왔고.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별의 정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고, 이제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나오는 작품들의 이별의 정한의 모티프가 되는 거 우리는 가시리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가시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문장은 이제 이거죠. 자, 널 보내줄 거야. 보내줄 건데 그래도 가는 듯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나의 어떤 희망을 얘기한다. 재회의 소망을 얘기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작품이 너무 쉬워서 우리 맨날 그리고 보던 것들이라서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동동 봅시다. 자, 동동은 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원령체 소설의 근간이라고 보죠. 원령체 시조. 무슨 얘기냐면 원령이라고 하면 월마다 쓰는 거예요. 월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쓰는 건데, 이게 월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뭘 쓰면 되냐면 한 월이 12개 있으니까 1년에 12개를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내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 정리를 한 년을 더해주기 때문에 총 13년입니다. 됐죠? 13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1년의 뭐라 그럴까?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원령체야. 그러니까 이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봄을 3번 쓰고 여름을 3번 쓰고 이렇게 가도 돼. 그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어쨌든 12개만 맞추면 돼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 1, 소액 혹은 뭐 이렇게 정리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제 이 원령체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농사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농업국가니까. 그죠? 농사 얘기를 통해서 어디로 갖다 주냐면 이걸 이제 임금에다가 비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별에다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계절의 변화가 되겠지. 계절의 변화에 맞게 나의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논지로 농사를 하면서도 이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 친화가 될 수도 있고. 주제는 이제 3가지인 것 같아요. 친화. 자, 보자. 덕이란 곤배 받잡고 옆에 이제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덕을 뒤에다 받치고 복을 앞에다 받치니까
덕과 복을 오라고 하시니까 아으 동동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다른 사람에게 덕과 복을 바치는 겁니다. 복을 다른 사람에게 기원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송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습서 보면 아마 여기 이제 맨 위에다가 여기 송축 이렇게 써놓을 거야. 뭐 시도지도 않으면 그냥 정리해놓은 거거든. 별거 아니고 그냥 덕과 복을 너한테 바칠게요. 그러니까 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야 기도. 기원이야. 됐죠? 자, 정월의 냇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한 데서 이제 아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요의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아으 동동다리가 진짜 그거긴 해요. 이게 이제 진짜 찐 후렴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낙구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라는 거지. 자, 아으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래서 서리법으로 봅니다. 미안해, 영탄법. 그런데 이제 정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1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1월의 냇물은 녹고 얼고 하는데 누리 가운데 지내고서는 누리는 이제 온 세상이야. 온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내보니까 온 세상이 다 있는데 나만 혼자야 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별이죠. 혹은 외로움 정도로 정리를 할게 지금. 주된 정서가 이제 외로움이야. 이제 슬슬 시작할 거예요. 내가 나의 슬픔이. 자, 이별한 상황에서 이제 2월이 됐습니다. 자, 2월에는 보름인데 높이 켠 등불 같애라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등불 같은 게 결국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고 그게 누구냐면 임의 훌륭한 모습 정도로 내가 정리할게요. 필기를. 모든 사람에게 덕을 뿌리고 다니는 등불 같은 존재네요. 그 등불 같은 존재를 보통은 이제 보름달에 비유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시상이 연결돼요. 무슨 얘기냐면 배경과 임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는 거야. 내가 보름달을 보니까 저건 마치 등불 같아. 등불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야? 나의 임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시상이 연결이 되고 시상적 이미지가 일치한다 라는 시험 문제가 뭐 모의고사까지는 아니어도 내 기억에 사설에서 한번 좀 좋은 문제로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래서 3월에는 뭐 꽃이 폈는데 늦봄에 달래꽃이요. 이게 이제 돌 윗꽃이. 이게 자주 나와. 이게 달래꽃이야. 자주 나와.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달래꽃은요. 너 여러분 달래 그 뭐지? 된장국? 먹어봤어? 달래 된장국 먹어봤어? 아무도? 나만 시골 사람이야? 나 존나 서울 토박이야. 그치? 봐봐. 달래 된장국 되게 약간 뭐랄까 된장국이 원래 조금 쿰쿰하잖아, 그렇잖아. 달래를 넣어서 먹으면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되게 신선한 느낌.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꽤 나쁘지 않아요. 그 해장국으로 주로. 그래서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그 달래 해장국집이라는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 고기와 술을 파는데 달래 해장국을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1, 2차로 술을 잔뜩 먹고 달래 해장국 같이 시켜서 해장까지 한 번에 하는 원스톱 그런 아무튼 있어. 그런 집이 나중에 이제 너네도 대학교 가면 거기서 많이 먹게 돼. 나름 싸 거기가 어쨌든. 그래서 달래는 되게 아주 얇은 깃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꽃이 작아. 이걸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됐지? 근데 이게 3월 달에 막 달래 전도 부쳐 먹고 아무튼 얘 식용꽃이야. 거의 아무데나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것 같긴 하거든. 이게 좋아했던 것 같긴 하거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평민 가사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보라색이거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상징할 때가 꽤 많아요. 이건 그냥 알아도 이 작품 아니야. 이 작품 아닌데 죽은 사람을 상징할 때 보통 저 도라지꽃, 달래꽃을 보통 많이 표현해. 이해됐지?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해 그냥. 자,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구나. 아우 동동다리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돌 윗꽂이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사람이야. 모습. 근데 이게 결국 누구냐면 임인 거지. 그치? 임의 훌륭함을 한 번 더 상징하는 거니까 이연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4월에 안이 잊어서 결국 누가 왔냐면 꾀꼬리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의 녹사님은 이랬으니까 이게 진짜 임이야. 내가 사랑하는 임이 전면에 나왔어요. 혹은 표면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임이
꾀꼬리는 날 안 잊어먹고 왔는데 왜 내 힘은 잊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에서 그럼 꾀꼬리는 됐지? 감정이입이죠. 아 미안해. 객관적 상관물이죠.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는 반대되는데 그런데 그럼으로써 나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존재니까. 근데 만약에 나의 감정과 동일하면 그건 감정이입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때 지난번에 어떻게 그려줬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감정이입이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대상하고 나하고 감정이 같으면 감정이입. 그러면 여집합은 뭐밖에 없겠어? 대상하고 감정이 나하고 다르면. 그런데 대상하고 감정이 같든 말았던 심화를 시키기만 한다면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녹사님과 비교를 했을 때 꾀꼬리새는 나를 잊지 않고 오기 때문에 감정과 반대가 되고 그럼 이제 나의 감정은 심화되는 거죠. 즉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심화됩니다.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의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는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네요. 이 1년 내내 임을 그리워하면서 임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호구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지? 그 짝사랑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자, 7월 보름에 온갖 내가 빅종 비하야 두고 이게 이제 재물을 갖다가 두고 자, 님과 함께 가져다가 지내기를 원을 비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의 소원을 갖다가 송축하고 있네. 소원을 빔. 근데 이게 뭐냐면 임과 함께하는 소원이에요. 자, 8월 보름은 가윈날이라서 8월은 이제 우리가 정월대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을 모셔야지만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한가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임과 함께 해야지만 명절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강력한 송축과 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재회에 대한 의지. 자, 9월 9일에는 약이라서 먹는 국화가 있는데요. 9월에는 국화가 펴요. 근데 꽃이 집안에 드니까 가만히 향기만 은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화가 결국 임을 상징하는 거거든. 됐죠? 임이 들어오니까 너의 향기로 내가 정말 가득 차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임에 대한 지극히 그리움이지. 자, 10월엔 저면엔 보리수 나무 같은데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나의 이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네요. 나를 가져가는 새끼가 없어. 나 저 새끼하고 이별했는데 다시 죽어가는 새끼가 한 새끼도 없어. 뭔 얘기야? 임 보고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고. 11월에 봉당 자리에는 호적삼을 접고 누워서 슬픔이 되살아오는데 고운 임을 버리고 스스로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요 임을 갖다가 이제 그리워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별의 정환이에요. 근데 이별의 정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적삼으로 표현했어요. 한삼. 됐죠? 한삼고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요새 하고 있는데 그지? 응? 없어? 잠깐만. 뭐 그냥 이걸로 봐. 금방 끝나니까.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차리의 소반의 젓가락 같은데 임 앞에 들이오니까 손님이 가져갑니다. 이거 봐봐. 이것만 보면 되는데 내가 젓가락을 갖다 놨어. 젓가락을 갖다 놨는데 상을 차리고 젓가락을 갖다 놨는데 원래 이거는 너하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새끼가 먹었냐면 딴 새끼 손님이 가져갔어요. 됐죠? 그래서 손님을 원망하는 게 결과적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크게 만든 거지. 원래는 아마 손님이 와서 젓가락을 줬을 건데 그 젓가락